지난주부터 중부 이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에서는 이 비 피해 상황을 종합해보고 원인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북 청주로 가볼 텐데요. 청주시 오성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지하차도 내 배수를 거의 완료했고 도보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추가 수습 소식이 들려온 게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추가 수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수습됐는데요. 오늘 새벽 1시 25분쯤 747번 버스 앞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시 45분과 3시 58분 남성 시신 2구가 차례대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6시 20분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1명에 대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금까지는 수색되지 않았던 1명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이 1명이 남은 실종자가 맞는지 신원과 수색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배수가 거의 완료됐다고 하던데 그럼 지하차도 내의 물은 거의 다 빠진 건가요? 네, 앞서 일부 구간은 도보 수색이 가능할 정도로 배수가 완료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배수가 90%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공개된 지하차도 내부 영상에선 대원들 목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수심이 배꼽 밑으로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잔류 남아있는 양의 높이가 무릎에서 배꼽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배수 작업이 되면 좀 금일 중으로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차량 견인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당초 소방당국은 침수 차량을 16대로 추정했지만 오늘까지 총 17대를 발견하면서 이 중 15대는 견인을 완료했고 2대도 곧 견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밤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소방당국은 오늘을 변수로 작업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앞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확실히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수 기자. 네. 침수 당시에 제가 영상을 봤더니 지하차도 양쪽으로 그냥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비가 오면서 점점 물이 들어찬 게 아니라요. 네. 불과 2, 3분 만에 와. 약 6만 톤이 넘는 물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 근처에 있는 강 2기 터지면서 강물이 크게 쏟아져 내린 건데요. 이 지하차도 아래에는 1분에 9톤 정도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가 있었지만 네. 이거 역부족일 정도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물이 닥쳐서 높이 4.5m의 지하차도가 저렇게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터널 자체가 600m가 넘는 길이어서 네.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구간이 너무 길어서 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정창삼 교수님, 전문가 보시기에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이유죠. 첫 번째 그 재난이 시작된 시점은 뭐냐면 미호청교라고 있습니다. 네네. 고가도로처럼 생겼는데 그 길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교각을 공사하면서 밑쪽에 제방을 일시 이제 판 거죠. 거기다가 임시 제방을 쌓아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지역이 약해지면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1차적인 가장 문제의 시발점이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그다음에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제를 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2가지가 물리적인 원인이고요. 행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4가지 기관들이 서로 내 책임, 네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칸막이 행정,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당국자들의 전문성의 부족, 이런 4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물이 차들어오던 그 당시에요. 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한 차량이 이걸 보자마자 심각성을 인지를 했는지 역주행을 해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이제 들어오는 차들이 그 역주하는 차 때문에 후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더 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허준 변호사, 그 상황이면 뭐 역주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뭐 어떻게 뭐 잘못했다 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정말 그 목숨이 달린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 형법에는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재 닥친 이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와 같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불법행위를 했고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니까 위법성을 깨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봐준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오히려 이분 덕분에 더 차량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보였어요. 물론 본인도 목숨을 걸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민지숙 기자, 공교롭게도 이 오송 지하차도에 2주 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통제가 엄청 잘 이루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불과 2주 전입니다. 이 지하차도 안에서 4.5톤 트럭이 화물차가 이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청에서는 지하차도 통제하겠다, 화재 사고가 있었다 이런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실제로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럼 안내 문자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재 때는 그렇게 빨리 통제하더니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폭우 때에는 왜 정작 통제를 하지 않았냐 이런 불만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바로 이 지점이에요. 화재 때만큼이나 그렇게 신속하게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천변에 있는 수위들은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수위가 올라오면 넘치지 않더라도 사전에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조금 빨랐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차도에 통제 기준은 50cm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수 침수에 의한 거지만 이런 상황은 전혀 좀 다른 상황이었고 우리가 4시 10분부터 미호천의 그 홍수주의보, 그다음 6시 30분에는 심각 수준의 경보가 울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조건 통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송 지하차도가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근처에 미호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호천이 범람을 하면서 그 물이 죄다 지하차도로 다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제방 관리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겠느냐라는 안타까운 주민들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장마 대비를 좀 하려고 나가다가 예, 미호천 수위가 궁금해가지고 예. 그 현장까지 내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06짜리 포크레인 한 대를 가지고 그 뚝을 싸서 물을 못 내려오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서 포크레인이 계속 흙을 떠올려도 네.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 119 대원분이 오셨는데 우리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좀 행정과 관련해가 연결해가지고 얼른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부른 거지. 예, 예. 내가 두 분한테 이걸 막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또 누군가가 왔어요. 예. 감리단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반대쪽에 이미 침수가 돼가지고 장비를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쪽에서만 오느냐. 딴 데다가 얼른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해야지. 나는 급한 마음으로 네, 네. 얘기를 했었죠. 그 유실된 제방을 비상 상태를 예비해서 두 번째의 제방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으면은 저런 사고가 인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교수님, 여기 주민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제방을 그래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래를 갖다 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물이 들어오면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를 보면 지금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고가 나온 다음에 네. 지금 제대로 해놨거든요. 임시시설을. 아. 보면 흙으로 다짐하고 비닐포를 통해서 방수를 해놓은 거죠. 최소한 그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보면 모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임시 방편으로 좀 막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처럼만 미리 했었어도 이렇게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호천이 범람을 하면서 침수는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그때 관리 기관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비상근무했는데 연락 네. 못 받았어요. 홍수 그 주의보나 경보는 다 왔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리 조치할 단계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까지는 뭐 지하차도 뭐 물이 뭐 있고 이런 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미호청교가 이제 심각 단계에 도달해가지고 주민 통제도 하고 네네. 대피하거나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그 담당자 쪽에서 네 알았다고 네네라고 대답을. 허재현 변호사, 어느 곳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네요. 지금은 일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계된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4시간 전에도 홍수 경보가 났었고요. 네. 지금 청주 주하천에 계속해서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전에 보신 것처럼 장창규 이장이 이 가서 모래성을 쌓는 것이 제대로 된 제방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충분히 이런 사고가 예견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관계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떤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서 이것이 이 참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입증이 된다고 하면요.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죄명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지는 직무유기죄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돼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렇게 원인이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이 지하차도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나 관리상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관계기관자, 그러니까 사업주라든가 경영책임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경영책임자의 관계기관장도 지금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차도가 이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관리 주체를 좀 가려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 통제 여부와 또 제방 관리 여부, 그다음에 미호관 관리 여부로 보이거든요. 도로 통제 관련해서 일단은 도로법에 따라서 사고 지역이 지방도 508번 지방도로로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에 도로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미호청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제방을 좀 뚫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모래성으로 복구하는 그 와중에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제방 관리 책임으로 보면 하청 관리 청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하청 관리청장 그다음에 미호강 관리 주체와 관해서도 굉장히 지금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호강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지자체 쪽으로 지금 업무를 위임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그 산하에 있는 금강유역과 환경청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종합을 해서 보면은 청주시라든가 충북도, 그다음에 행복청, 금강유역 환경청, 그리고 도로교통 통제에 있어서 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통제 업무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 수사 대상이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수사를 통해서 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이론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이 상황이. 맹소호 대표님, 조금 전에 우리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차도 내의 배수가 거의 완료가 됐고 보도로도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지금 예보상으로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 완전히 끝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은 기상청에서 예상 강수량을 내는 그 기간을 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 이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레까지 충청과 경북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주로 최근 들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제 정체 전선이 제주도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좀 한동안 비가 좀 잠잠했던 제주 지역까지도 500mm가 넘는
산간 지역으로 많은 양의 비구름대가 제주 지역으로까지 이동을 하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시기가 일단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아, 그럼 또 내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잠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강 상태가 접어들 때 이때는 좀 안심하고 복구 작업을 좀 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 안에 수요일 오전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아직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 호우주의보도 아닌 호우경보 수준의 특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아직까지는. 정 교수님, 3년 전에 왜 부산에서 지하차도 그때 침수돼가지고 또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자동 차단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도 방수 체계를 고치겠다, 시스템적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은 있는데 첫 번째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면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사전 차단 같은 우리가 비구조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요, 많은 분들이 지하차도 이렇게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비가 많이 오면요, 매일 가시던 길이라도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내비게이션에서는 현재 차량 통제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 막히는 구간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쓰시는 걸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하차도라든가 물이 고인 조금이라도 물이 고인 게 보이시면 그 구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제 가능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댁에서 머무시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휴업 권고라든가 이런 학생들 등교를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은 주말이었지만 저희가 화요일부터 오는 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차도 침수될 때 요령 꼭 숙지하시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신다면 침착하게 행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집중호우에 특히나 인명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천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쪽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자, 지금 예천 지역은 산사태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컸죠.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그 현장인가요? 네, 경북 예천 효자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들을 덮친 참사 현장입니다. 불삭기까지 투입됐지만 소사물과 건물 잔해가 엉켜 있어서 수색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인 60대 남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으로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할게요. 자, 보면 예천 외에도 또 많은 지역에 비가 내렸잖아요. 다른 지역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네, 오늘 비가 멈추면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아직 손을 대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절개지에서 쏟아진 토사물이 길을 막고 전봇대가 하천변에서 위태로이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과 군인들이 물이 빠진 하천변을 살펴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선 주민 1,069세대 1,632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자, 민지숙 기자.
예천에서는 산사태 때문에 마을 한 곳이 아예 통째로 없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천군 효자면 이 흰돌마을 여기 30여 명이 사는 마을인데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현장을 보시면요. 위쪽에 있는 주택 5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고 아래쪽에 있던 집들은 저렇게 흙더미에 뒤덮여서 폐허처럼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아이고, 참. 이 전복대는 다 넘어져서 전깃줄이 아예 땅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고 이 도로도 군데군데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천 지역 최근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2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날 불과 나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폭탄으로 계곡마다 엄청난 급류가 만들어져서 저렇게 저지돼 있던 마을들의 가구들 덮치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지자체에서 보니까 14일부터 대피 방송하고 대피 문자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명피해가 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난 문자에 대한 피로감들이 조금 있고요. 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대피 방송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거 지자체에서 제일 힘든 거 폴스 알람이라고 그러죠. 대피를 시켰는데 멀쩡하게 괜찮았다. 그러면 이제 민원이라든가 불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의 확률만 있더라도 무조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피 문자가 아니고 이제 대피 명령으로 가야 됩니다. 아. 대피 명령은 만일 위반하게 되면 2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취약계층 아니면 노령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가급적 비가 오면 집을 떠나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대피 명령을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천 같은 경우에는 참 위험 지역이 많은데도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런 위험 지역들은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천은 이미 66곳의 그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자체들은 위험지구, 재난 위험지구, 그다음에는 또 풍수의 저감 정화 계획 같은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위험지구들을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고요. 자치단체장이 재난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경북 지역 이외에도요, 호남 지역도 이번에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는 현재 직접 사시는 주민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그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계시는 홍진기 선생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계신 곳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지금 그 익산은 지난 그 16일 금강 그 지류인 익산시 용안면 삼북천 그 제방 분기를 우려해가지고 네.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 한 600여 명이 긴급 그 대피 명령을 발효한 그런 상태이고요. 임시 거처로 용안 초등학교, 함열 초등학교로 그 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청댐 그 방류량 그 확대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금강 하곡도 관문을 그 개방함에 따라서 금강 수위가 상승이 된 상태라 제방 분기 위험이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 시민 보호 차원에서 결단한 아주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네, 익산은 현재 그 소강 상태에 있는 만큼 5개소 대피소는 그 해제된 그런 상태이고요. 18개소 대피소는 가구별로 마련된 텐트에서 현재 임시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마 18일까지 운영을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내주신 제보 사진 봤더니 농경지가 아예 다 그냥 침수돼 버렸더라고요. 농작물 피해가 특히나 좀 클 것 같아요. 네, 익산은 그 연일 그 300mm 안팎의 폭우가 금강과 망정강을 비롯해서 우리 그 도심 안팎의 하천과 농수로 그 수위가 상승됨으로써 주변 하우스 약 한 3천여 개 여곳이 비롯한 농가가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익산시 함나 같은 경우는 7일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504.5mm라는 어마어마한 그 비가 왔거든요. 네네. 이로 인해서 도로 침수, 파손, 토사, 유입, 포트홀 등 피해 상황이 아주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전날까지 피해 상황을 보면 하천 그 제방 유실이 한 12건을 비롯해서 도로 피해, 배수로 범람, 토사 범면, 유실부터 입점리 고문, 왕궁리 미륵사지 등 우리 지역의 문화재 침수 피해까지 약 220여 건이
공공시설 피해가 지금 집계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 익산의 수천 헥타르의 농작물 침수가 함께 주택, 축사 침수가 지금 심한 상태라 우리 지역 주민 피해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구는 조금씩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다행히 금강과 접해 있는 삼부청 제방이 네.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용암면 소펄 부근에 3천여 농가의 하우스가 지금 완전히 잠겨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농가에 지금 현재 물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피해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 익산 재난지역 본부를 비롯해서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계속적인 어떤 관심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초등학교에 지금 대피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지내시기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강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현재 모포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열악해서 이 부분도 아마 한 2, 3일 더 계실 것 같은데 좀 정부에서 적극적인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 어떤 게 좀 필요하신가요? 지금 오늘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네. 현재 정부에서는 충청부터 청주시, 오송과 경상북도 예천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네. 슬픔에 잠겨져 있는 피해를 입은 우리 전라북 도민과 특히 익산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익산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좀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우리 주민들은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미안한 것은 주민들 피해를 받기 위해서 밤낮 없이 더 이상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기해주고 계시는 익산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봉사자 여러분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힘들고 정신 없으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진기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맹소영 대표님. 좀 전에 이제 설명 잠깐 해주셨지만 아직은 이제 완전히 비가 한번 내렸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끝났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죠. 좀 더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 19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막바지에 장맛비가 뿌려지는 중부지방이 7월 26일에 끝나서 장마 전선이 모두 다 북상하면서 장마 시기가 종료되는 게 과거 30년째 관측 자료라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음 주인데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막강한 비가 오랫동안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통상적인 장마 기간에 미치려고 해도 아직은 좀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 예보상으로도 26일 정도까지 장맛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앞서 보이는 이제 화면 네. 나올 CG처럼 저기압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남쪽과 북쪽에 대립하는 성격이 다른 두 공기의 대립면, 경계면에서 만들어지는 부근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이 동반돼서 비가 내리면서 남쪽의 다량의 수증기, 그러니까 비구름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 부분으로 작용을 또 하고요. 그리고 저기압이 저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저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전선상에서 대립할 수 있는 공기들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상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오늘 밤 자정을 지나고 나면 중국 남쪽에서 다시 저기압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다른 또 이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6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구간 다시 충청도와 경북과 전북 지역을 아이고.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니까요.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 유독 많은 양의 비가 이제 한 곳에 집중돼서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게
올해 나타난 특징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계속 그랬었나요? 어떤가요? 매년 이 장마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뭐 기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최장 54일 정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평년치의 2배 가까이 가까운 기간으로 지나가는데 이 장마의 패턴은 매번 모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30년의 평균의 그 장마 강수량을 살펴보면 사실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기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붓다 보니까 네. 여름철에 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라고 느끼지만 그렇죠. 평년치로 분석을 해보면은 강수량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오. 문제는 비가 내리는 일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집중호우의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과거 1970년대 이후의 자료를 보면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 보통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는 정의의 시장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를 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20년이 과거 20년, 1970년에서 1990년 사이보다 최근 20년 동안 이런 30mm 시간당 강수량이 무려 20%나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시간당 50mm,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된 극한호우의 강수값도 과거에는 한 12일 정도였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21일로 9일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의 양도 양이지만 시간적으로 집중되는 집중호우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는 게 최근의 장마 패턴, 그리고 장마뿐만이 아니라 내리는 비의 양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독 이제 한 곳에 집중돼서 내리는 게 제가 듣기로는 대기의 강이 열려서 올해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지상,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도 하천이 있듯이 네. 상층의 이 공기 중에도 대기의 강이라고 해서 일종의 하천이 흐릅니다. 육상에서는 그 이제 물의 형태이겠지만 수증기의 형태이겠죠. 비구름을 결국에 발달시키는 요소는 수증기를 얼마나 많이 머금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동작구 경우에는 장마철이 끝난 8월에도 시간당 140mm가 넘는 양의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그때도 이 대기의 강이라고 해서 상층에 굉장히 깊고 좁게, 길게는 한 2,000km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네. 좁게는 그 폭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이 당시에 서울 지역에 공급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정체전선상의 상층에는 이렇게 대기의 강이라고 해서 열대 지역에서 남아도는 그런 수증기가 이 북태평양 고기와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가뜩이나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대립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연료 역할을 하는 수증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나마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으면 참 좋은데, 자, 우리 시민들 각자가 좀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수공학, 홍수를 관리하는 수공학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과 같은 더블 피크입니다. 많이 왔다가 이런 상황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저희가 그 대비를 잘해서 인명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재산 피해는 안 하더라도 개인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산지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정보, 그다음 주변의 위험 요인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들도 좀 해주셔야 될 게 보면은 자치단체장 아니면 기관장님들이 현장을 좀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들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즉각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 피해 상황 알아봤고요.